연년세세 110페이지. 이순일은 거기까지 겨우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통로만 남기고 각종 서랍장과 옷장과 선반을 방 안에 들여 미로를 만들어 두었다. 두 개의 모퉁이를 돌아 디귿자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야 가장 안쪽에 놓인 싱글 침대에 이를 수 있었다. 침대에 이르는 길 양쪽에 투명한 유리문이 달린 장식장이 있었고 그 속엔 이제 바깥에 나가 살고 있는 아이들 것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사계절 옷이 쌓여 있었다. 세기 저마다 다른 직물들의 단면 때문에 그 방 속은 매 세기마다 다른 태적물이 쌓인 협곡 같았다. 엄청난 사물의 밀도 때문에 누구도 이순일의 방에 들어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순일은 그것에 만족했다. 미로의 끝인 침대에 누우면 커튼을 달지 않은 창으로 하늘이 보였다. 이순일은 그 자리에서 혼자였고 편안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자주 뭔가를 잃어버렸다. 좋은 것이 생기면 나중에 잘 쓰려고 거기 어딘가에 넣어두곤 했는데 둔 곳을 종종 잊었다. 내가 너무 잘 두는 바람에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했고 그 좋은 것을 끝내 찾아내지 못해도 크게 상심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사라진 것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잊은 것뿐일 뿐. 잊은 것일 뿐. 거기 다 있을 테니까. 이게 다 뭐야. 한만수는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4층 상태에 기겁했다. 이순일의 방과 부엌과 베란다를 지은 사물들을 바라보며 망연히 서 있다가 엄마 좀 버리시라고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건이 쌓인 광경을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징조나 무슨 증상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상심한 얼굴이었다. 그 아이가 입국해 이 집에 머물 때마다 몰래 물건을 내다 버린다는 걸 이순일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 무엇이 사라졌는지 모르고 지냈다. 잃은 것을 잊은 채 잃은 것을 잊은 것으로 해두었다. 잃은 것을 잊은 것으로 해두었다. 그러면 그건 거기 있었다. 모자를 쓰고 나서자 한세진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금방 와. 어디 가는데? 지팡이로 짚어가며 한 단씩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한세진이 뒤에서 따라왔다. 넘어질 것 같으면 뒤로 넘어져요. 나 있으니까. 천천히 계단을 다 내려가 바깥으로 나서자 햇빛 때문에 모자 그늘 속에서도 눈이 부셨다. 이순일은 한세진이 곁에서 걷도록 내버려 두고 시장 쪽을 향해 걸었다. 도로 쪽으로 차량을 넣게 진 슈퍼마켓에서 모퉁이를 돌았다. 거기부터 완만한 내리막으로 아케이드형 시장이 500m쯤 이어졌다. 과일과 생선은 그럭저럭 괜찮고 육류는 시원치 않은 시장이었다. 야채는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 시장의 장점은 사람이 모인다는 점이었다. 주말이나 명절이 아니라도 점심 저녁엔 장을 보거나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로 통로가 북적였고 호객하는 상인들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다. 이순일은 실타래처럼 결이 살아있는 꽈배기를 거의 금색으로 튀겨내는 노점에서 꽈배기를 2개 사서 한세진에게 하나를 건네고 자기도 하나 받았다. 꽈배기를 싼 마분지에 순식간에 기름이 뱄고 손가락에도 기름이 묻었다. 꽈배기를 먹으며 방앗간 앞을 지나면서 이순일은 창고에 보관 중인 들깨를 생각했다. 철원에 사는 옛 이웃사촌 김근일이 들깨 석대를 담은 자료를 보내왔다. 조만간 방앗간에 맡겨 기름을 짜야 했는데 이 동네 방앗간에 맡기고 싶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에 오래된 방앗간이 있었고 거기 아닌 다른 방앗간엔 건고추든 깨든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맡기고 싶지 않았다. 이순일은 그 방앗간이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3년 전에 마지막으로 가보았다. 방앗간 앞에 앵글 선반이 높은 키로 설치되어 있었고 칸마다 모종 화분들이 쌓여 있었다. 기름 짜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은 모종을 팔아 돈을 번다고 방앗간 사장은 말했다. 사람들이 모종을 그렇게 사간다. 잘 팔리니까 팔기는 하지만 모종을 뭐 한다고 그렇게들 사는지 모르겠어. 키울 때가 있을까 하고 3년 전이었으니 지금은 어떨지 몰랐다. 이순일이 10대를 보내고 20대에 결혼해 터를 잡고 장사하다가 40대에 망해 쫓기도 떠나고서도 60대까지 꾸준히 드나들던 공항동 시장은 그때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빈 가게가 많았고 아직 장사를 하는 가게가 드문드문 남아있기는 했어도 인기척이 없었다. 상인도 손님도 없이 시장은 늙어버렸다. 시장 입구에서 소마당으로 이어지는 오르막 샛길 상가는 쇠락해 무너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 길에서 장사하며 대소사에 서로 부조하고 이순일과 한중원을 포함해 다수의 상인이 연루된 개주 도주
사건으로 상처를 주고받은 이웃 상인들도 대부분 떠나고 없었다. 야채가게, 생선가게, 건어물점, 포목점, 완구점, 분식점 모두 가게를 비우고 사라졌고 그 길에 남은 건 순대 노점뿐이었다. 비닐로 바람막이 벽을 세우고 순대 삶는 화로와 손님용 걸상 2개만 둔 노점에서 노인이 된 아주머니가 연탄을 넣은 의자에 앉아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린 채 졸고 있다가 손님을 맞았다. 이순일은 그의 젊은 시절 얼굴을 알았다. 아주머니 나 기억하느냐고 묻자 난감한 것으로 눈을 굴리더니 순대를 썰어 도마 한쪽에 밀어주며 먹으라고 손짓했다. 이제 거의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뭐 찾아요? 양모 먼지떨이로 구두 진열대를 쓸던 남자가 이순이를 향해 물었다. 이순일은 어린이용 에나멜 가죽 굿에 눈을 두고 있다가 그의 말에 고개를 들고 등산화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가 이순일의 지팡이를 흘끗 본 뒤 물었다. 할머니 신으시게? 내가 등산화를 가지고 뭘 해 아저씨. 딸 거 찾아요. 내 딸 신을 거. 남자가 까비기 기름에 묻은 입을 손등으로 닦고 있는 한세진을 턱끝으로 가리켰다. 저분? 아니 다른 딸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은 여성용을 보셔야겠네. 그가 가게 안쪽으로 들어오라며 먼지떨이를 흔들었다. 순자야, 한 몇 년 우리 집에 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도 기술도 가르쳐주고 시골 것보다 좋은 거를 입히고 먹이다가 때가 되면 마땅한 혼처에 시집도 보내주마. 고모는 그렇게 약속했지만 고모를 따라 철원 지경리를 떠나 김포 송정리에 도착한 이순일은 첫날부터 약속의 실현을 단념했다. 고모네 아이가 7이었다. 고모와 고모부는 시장에서 주로 도매상을 하고 있었고 종일 공장과 시장과 소매상을 오가느라 그 많은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빨래와 식사 준비와 식구 처리만으로도 일이 산더미로 쌓이는 집이었다. 일주일 단위로 세장이 서는 소마당 가까운 곳에 그 집이 있었다. 괴짝에서 뜯어낸 거친 목재와 타르를 먹인 두꺼운 종이 상자, 슬레이트 조각 같은 미군에서 나온 화물 쓰레기들을 덧붙이고 잇댄 학고방이었으며 바닥은 흙바닥이었다. 이순일은 그 집에 도착한 저녁부터 고모 부부의 이순일 자신까지 10사람 살림을 떠안았다. 좋은 것, 고모는 이순일에게 그것을 약속했지만 그 집에서 좋은 것이 이순일에게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 고기와 생선을 구우며 고모가 곁에서 지켜보았고 고모부와 첫째인 장녀, 넷째인 장남만 그 음식을 담은 접시를 받았다. 이순일은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누웠다가 6시에 일어났다. 남은 음식을 늘 부족한 양으로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도 하는 일은 많았지만 몸과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는 바깥에 나가지 않았고 블라우스를 입으면 목까지 단추를 채웠다. 이순일이 말쑥하게 씻기고 입힌 어린 사촌들 손을 잡고 시장을 가로지를 때면 상인들이 나와 구경하듯 바라보았다. 저 아이란 말이지 식모가 몇이나 손을 내젓고 도망친 저 아이가 저렇게 묵묵히 얌전하게 다 한단 말이지. 고모 부부는 이순일이 여자아이라서 이고 처녀라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외출을 단속했다. 여긴 위험한 동네다. 너처럼 반반한 여자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많다. 그렇다고 학교 공부를 하기엔 내가 너무 기본이 없다며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서 이순일은 집에 머물렀다.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며 고모네 아이들을 돌보았다. 10사람 살림에 물이 늘 부족했다. 상수도 시설은 없고 소마당에서 서남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물을 퍼내는 집이 수십이라 그 우물엔 물 고일 틈이 없었다. 이순일이 집안일을 하다가 조금만 늦어도 수위가 흙바닥에 닿아 있었다. 이순일은 몇 차례 헛수고를 한 뒤 새벽 3시쯤 물을 기르러 다녔다. 빈 물통을 우물가에 내려두고 우물을 향해 머리를 내밀어 보면 검은 기름 같아 보이는 물이 먼 바닥에 출렁출렁 고여 있었다. 도르래도 없는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 물을 담아 올리고 통에 붓기를 반복하다가 무거운 물통을 들고 돌아가는 길을 5번 왕복하고 나면 팔이 저리고 옷이 젖고 잠이 쏟아져 더는 할 수 없었다. 학교 다니는 첫째와 둘째 사촌이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면 저녁에 설거지할 물이 부족했다. 이순일이 그 집에 들어가고 이듬해 고모 부부는 부엌에 우물을 만들었다. 고모부가 고용한 인부들이 구정물 냄새나는 붉은 흙을 부엌 바닥에 쌓아가며 며칠이고 땅을 판 끝에 120미터 깊이로 우물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인부들이 시멘트를 발라 허리 높이까지 입구를 올리고 도르래를 달아두었다. 우물과 연결된 바닥에도 시멘트를 깨끗하게 발라 거기서 빨래를 하고 식재료를 손질할 수 있었다. 예쁜 가정용 우물이었지만 그것이 집안에 생긴 뒤로 이순일은 더 나가지 못했다. 반찬거리를 사거나 고모 부부에게 점심 도시락을 전하러 시장에 갈 때 말고는 외출할 일이 없었다. 하루가 매우 번잡하면서도 고요하게 지나갔다. 얕은 그릇에 담긴 채 양단에 놓인 물처럼 시간이 증발해 버렸다. 세제와 팥뿌리 냄새가
물 얼룩이 밴 우물가에서 누가 오지 않는다. 괴짝에 담긴 조기 한 묻에 소금을 뿌리거나 하며 이순이를 생각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아나, 순자야. 하루는 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서며 내일부터 이웃집에서 물을 기르러 올 거라고 이순이에게 일렀다. 한 달에 50원씩을 내고 우물을 빌려 쓰는 거라고 했다. 시장에서 물 2통을 배달해 쓰는 데에도 20원씩인데 하면서 고모는 옆집에 못마땅한 기색이었다. 이튿날부터 그 집 아이가 물을 기르러 왔다. 구부린 어깨가 넓고 각진 얼굴에 눈이 가늘고 뭔가를 물고 있는 것처럼 길게 담은 입 때문에 웃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였다. 이순이는 그 아이의 이름이 순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여학교를 다닌다는 것도 알았다.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오빠가 있으며 시장에 마련된 좁은 좌판에 민치기를 두고 홍고추, 청고추, 마늘을 갈아 파는 어머니에겐 살림짓기를 내던지는 주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순일은 소리로 그걸 다 알았다. 집과 집을 연결하는 합판병은 손가락 한마디 두께도 되지 않았고 그걸로는 이웃의 소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순자는 인사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없이 물을 걸어 길어 가져갔다. 학생용 구두를 착용한 발에 양말을 신고 있었다. 종아리 쪽으로 너무 당겨 신어 팽팽하게 늘어난 양말을 보며 이순일은 저 아이도 안다는 걸 알았다. 저 아이도 내 이름이 순자라는 걸 안다. 순자야, 순자야 하고 모두 부르니까. 여주에 순자가 있었어, 친구가. 영등포로 여고를 다니는 거야. 어떻게 서로 알아가지고 친했어. 조금 쉬느라고 걔네 집 가서 쉬고 있으면 고모부가 쫓아와서 이 집 오면 밥을 주냐, 뭘 주냐, 왜 자꾸 여기 오냐 깽판 치니까 그 집 엄마가 너 이제 오지 마라.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안 되겠다. 나 여길 나가야겠으니 어디 있을 때 좀 알려줘. 순자 월급 받은 날 둘이서 짜장면 사 먹고 그때 최고 메뉴인 짜장 사 먹고 어디 있을 때 좀 해줘봐. 나 살 수가 없어. 내가 순자한테 부탁을 했어. 순자가 다 아니까 나 일하는 거. 옆집 사람들이 다 며느리 삼고 싶어 했어. 이웃들이 시장 아저씨, 아줌마들도 젊은 남자들도. 내가 깔끔하고 어리고 머리는 길어서 맨날 싹싹 빗어 따든지 매든지 맨날 집에 있고 그 속에서 일만 하고 시장에 뭐 사러 나오기나 하지 뭐. 나오면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시키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고모가 아직 어려서 못 준다니까 그러면 약혼만 해놓고 이 다음에 엄청 그랬어. 일만 하고 얌전하니까 탐을 낸 거지. 어른들이 저거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하고 너 나가자 걔하고 짠 거지 순자하고. 너를 취직을 시켜줄게 강원도 집에 간다고 하고 몰래 나와라 도망가자. 순자가 알려준 데가 병원이었어. 간호조무 일을 배우는 조건이야. 남대문이야 위치가. 주소를 적어준 거야. 고모한테 강원도 갈래요 그랬더니 왜 가냐고 학원 보내줄 거라고 가지 말라고 그때서야 엄마 나 얼마 전에 친구가 상을 당해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걔네 엄마 이름이 순자더라 하고 한세진이 말했다. 작업실 근처에 자주 가는 백반집이 35년 된 노포인데 알고 보니 거기 아주머니 이름도 순자야 조순자. 또 있더라고 순자가. 그렇지 순할순의 놈자인가? 이순이는 호흡이 가빠 너무 빠르게 걷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걸음을 늦췄다. 순할순의 아이자 쥔코 순한 아이. 나는 그것이 내 이름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도 순자였어. 내 친구도 순자였다. 순자가 순자의 동무였다. 나는 그때 모든 순자랑 같이 이순이는 문득 터진 기침을 참느라 얼굴을 붉히며 생각했다. 모든 순자가 같이 3달 내내 이어진 기침이 이상하니 보건소에 가보라 말해준 사람도 거기 같이 가준 사람도 순자. 결핵 판정을 받고 구속방에 머물 때 금방 구운 조기 살이나 콩을 넣은 따뜻한 주먹밥을 가져다 준 사람도 순자. 파란색 털실을 사용해 수혜태며 장갑이며 편물 만드는 법을 알려준 사람도 순자. 영화관 구경을 하러 같이 외출한 사람도 순자. 어머니가 너무 때리면 벽 너머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고 순자가 말한 적이 있었다. 더 때려봐 어디 죽여봐 내가 객소리를 내면 순자가 듣는다. 순자가 듣고 있다. 순자가 듣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것 같다가도 무섭지 않고 이상하게 배짱이 생긴다고 말하던 순자. 순자는 선생이 되고 싶다고 했다. 선생이 되고도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교감이나 교장이 되고 싶다 될 거라고 이순일은 감탄에 잠긴 채 생각했다. 순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모든 맵시 있게 잘 만들고 특히 글씨를 잘 쓰니까 순자가 작문 노트에 필기할 때나 유니어 잉글리시 교재를 펼치고 거기 인쇄된 영문이나 문제를 노트에 옮겨 적을 때 그럴 때 이순일은 편물거리를 담은 바구니를 한쪽에 밀어두고 순자의 글씨들을 바라보았다. 글씨일 뿐인데 심성 같다고 생각했다. 침착하고 힘있고 이상한 유머를 숨기고 있는 순자의 마음. 이순일은 다 쓴 노트를 받아 방에 두고 틈틈이 순자의 글씨를 베끼며 글을 배웠다. 어머니 글씨를 정말 멋지게 쓰시네요.
한영진의 국민학교 5학년 담임이 이순일의 그 시체를 칭찬했을 때 이순일은 약간 놀란 채 십수년 만에 순자를 생각했다. 순자는 살아있을까? 죽지 않고 어딘가에 있을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궁금한 나이가 되고 말았다고 이제 이순일은 생각했다. 나 도망가야겠다. 이순일은 1967년에 시험버스에 올라탔다. 몰래 집을 나서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정류장까지 걸었고 거기서 한 정거장을 더 걸은 뒤 배차 간격을 훨씬 넘겨서야 도착한 버스를 잡아탔다. 먼지이는 길을 덜컹덜컹 달리느라고 흙먼지로 덮인 차창을 등지고 앉아 건너편 창으로 밖을 보며 영등포를 거쳐 제2한강교를 건넜다. 외조부와 피란나와 광나루에 도착했을 때 저편이 이렇게 멀고 평평하니 틀림없이 바다라고 생각했던 한강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피란 생활의 기억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기절을 말고 졸려 거리면서도 자다가 할아버지에게 뭐를 얻어맞고는 했지. 강을 마저 건넌 뒤에는 시청에 이르고 거기서 남대문까지 걸어갔다. 주소 하나를 들고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일본인이 남긴 목조주택을 병원으로 개조한 개인병원으로 검은 돌덩어리를 놓은 정원에 목당과 금계고 메리골드가 자라고 있었다. 순자와 같은 반으로 학교를 졸업한 친구의 자매에도 통해 이순이를 소개받은 의사의 부인은 그 병원의 유일한 간호사이기도 했는데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때 말고는 병원 일에 나서지 않았다. 맨발의 청춘에 등장하는 어맹녀 같은 스타일의 올리머리를 하고 소매 없는 원피스에 짧은 카디건을 걸쳐 어깨를 가린 모습으로 정원에 나와 있거나 병원 안쪽에 붙은 살림집에 머물거나 했다. 그가 이순일에게 주사기 다루는 법을 알려주었다. 알코올을 먹은 솜이나 천조각으로 살갗을 문지르고 주사바늘 찌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팔뚝 이쪽을 묶어 혈관을 잡고 거기에 바늘을 넣는 방법도 약병 선반에 놓인 작은 유리병들 중에 어느 것이 항생제인지 소염제인지도 알려주었다. 병원장의 의사가 환자를 진료실 밖으로 내보내며 마이신 1cc, 2cc라고 알려주며 이순이에 신중하게 양을 재서 주사를 놓았다. 병상이 많지는 않았지만 입원 환자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들 침대에서 나온 폐기물을 소각하고 시트를 세탁하는 것, 의료기기를 소독하고 병원 바닥을 닦는 것도 이순일의 일이었다. 일이 적지는 않았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급여도 거의 받지 못했지만 고문회보다는 지내기에 좋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장이 아내가 듣는 영어 수업을 같이 들을 수도 있었다. 수업이 이미 몇 달째 진행된 상황이라서 영어 교사와 병원장의 아내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지만 무조건 곁에 앉아 들었고 들은 것을 외우려고 노력했다. 독일에서 한국인 간호사를 뽑는 걸 알고 있느냐고 병원장은 말했다. 독일로 사람을 보내주는 신부님을 내가 알고 있다. 여기서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조무의를 잘 배우면 내가 그 신부님에게 소개해주마. 독일 도대체 거기가 어디인가. 서너 달 전 독일에 다녀온 한세진이 보여준 사진을 통해 이순일은 독일을 보았다. 무기를 든 채 황금빛 날개를 펼치고 있는 베를린의 천사들과 총탄 자국이 남은 승전 기념탑, 보험의 밀밭과 루르강에서 요트를 타는 사람들, 쾰른의 검은 첨탑과 철교, 프랑크푸르트 역사의 둥근 천장, 미넨의 붉은 지붕과 다락창들, 여긴 어디고 거긴 어디고 한세진의 설명을 들으며 한세진이 보고 온 것과 자기가 상상한 것이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순일은 생각했다. 독일 도대체 거기가 어디였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별 없이 똑같이 시작할 수 있는 곳. 결혼을 하든 말든 처녀든 처녀가 아니든 누가 묻지도 상관하지도 않는 곳. 구름보다 높이 바람보다 빠르게 여기로부터 멀어져 당도하는 곳. 이순일의 꿈에서 절벽처럼 솟구쳤다가 진창처럼 꺼지곤 했던 그곳.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이순일은 잿물을 담아 양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가 고모부를 보았다. 그가 병원 마당에 서 있다가 이순일을 보았고 이순일은 그 길로 그에게 잡혀 고모네로 돌아갔다. 고모는 창백하게 질린 채 돌아온 이순일의 등이며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며 외조부의 건강을 들먹였다.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너 없어졌다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을 그 노인이 이순일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 고모와 고모부와 외조부를 상상 속에서 몇 번이고 찢어 놓았다가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누가 일렀는가 하고 생각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누구인가. 순자를 다시 본 것은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뒤였다. 이순일이 우물 곁에서 물에 잠긴 감자를 건져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 순자가 들어왔다. 이제 여기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없다고 순자는 말했지. 아니 그건 실은 고모의 말이었다. 뭐였더라. 그 집에는 이제 이 집에 올 수 없어. 그 괘씸한 년은 이제 너를 보러 오지 않는다고 하고 고모는 말했지. 순자는 그냥 서 있었어. 내가 왜 여기 있냐거나 미안하다거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도 걸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단 말이야. 그 얼굴을 나는 더는 보기가 싫고 그냥 가주었으면 했는데 서 있기만 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만 가주기를 바라며 내가 순자의 뺨을 때렸다. 내가 순자의 뺨을 때렸어. 그 애는 울지도 않았어. 그때는 화재가 잦았어.
기름 먹인 마본지와 목재로 벽을 세우고 직물로 지붕을 덮은 집들이 간격 없이 서로 붙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집이 등불로 저녁 조명을 하던 때였으니까 어느 집 방바닥에서 엎어진 난폭 난폭불로 일대 학고방들이 다 잿더미로 무너지고 사람이 죽곤 하던 때 방수지와 방수천에 불이 붙으며 물 한 양동이 끼얹어 볼 틈도 없이 불이 번졌다. 불이야 한마디며 웃는 사람들이 요술같이 잠에서 깨 집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날 밤도 그랬다. 불이야 크게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 집 몇 채가 그 화재로 사라졌다. 이순일의 고모집도 전소되었다. 대피 나온 주민들과 소마당에 모여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집터에 가보니 잔해에 둘러싸인 우물 말고는 남은 것이 없었다. 이순일은 순자가 재로 덮인 환자를 들추고 수에다가 넣은 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곁에서 순자의 어머니가 타다 남은 서랍에 눌러붙은 작은 금무지를 떼어내느라 애쓰고 있었다. 그 화재로 집과 재산을 잃은 사람은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었고 대개는 그 뒤로 어떻게든 장사를 이어갔지만 순자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는 부쩍 기운을 잃고 병색이 도는 얼굴로 시장에 나와 있더니 어느 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딸을 데리고 사라졌다. 이순일의 고모부부는 집이 불타 사라진 자리에 천막을 세워 지내다가 고모부 일가가 장사하며 지내고 있다는 부산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떠날 채비를 했다. 이순일은 더는 이 가족과 같이 엄두가 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다. 한중원은 시장 상인의 소개를 만나 급히 결혼을 결정했다. 한중원 역시 전쟁 구하러 자라 연고자가 없고 가진 것도 없었으나 한자를 비롯해 글을 알았고 잘 웃었고 근면했다. 그 정도면 괜찮다고 이순일이 생각했다. 근면한 사람. 그거면 괜찮다고. 고모부부는 이순일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순일의 나이가 이미 20대라 명분을 대지는 못했다. 그들은 반대하는 결혼을 굳이 내가 하려고 하니 우리 결혼식엔 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다가 자기 손님들을 결혼식에 초대해 그들이 낸 축의금을 받아 가져갔다. 이순일은 시장에 남았다. 아주 가끔 고모에게 연락이 오곤 했지만 교류는 거의 없었다. 고모는 여러 해 전에 죽었다. 둘째인가 셋째 딸의 결혼 생활이 지독해 그걸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다니다가 객기에서 뭔가를 잘못 먹고 급사했다고 이순일은 들었다. 죽고도 한참 뒤에 들은 소식이었다. 이순일은 한중원의 호적으로 본인을 입적시키려고 본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적에 적힌 자기 이름이 이순일이며 온 1948년생 동생의 이름이 은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은일. 기록으로는 그 아이가 죽지 않은 채로 살아있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아이가 깊은 숲을 속 어딘가에 남은 조그만 집터처럼 거의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채 방치되어 있던 이름들이 그 서류 한 장에 남아있었다. 이순일은 혼인신고로 본인의 이름을 지우고 사망신고로 그들의 이름을 지운 뒤 그 서류를 보았다는 걸 잊었다. 이름 뒤에 반듯하게 그려진 고표들과 거기 기록된 망자를 잊었다. 망실된 그들의 이름은 이순일의 삶이 끝날 때 비로소 완전한 망이 될 것이다. 이순일이 그 문서를 닫은 사람이었다. 이순일은 거기 적힌 이름들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이 없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로든 기록이로든 사람은 무언가를 세상에 남길 수 있고 남기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순일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숱하고 징그러운 이야기를 그것을 내가 다시 생각하며 말해야 하는가. 이순일은 아이들이 한영진과 한세진과 한만수가 그 일을 이야기로도 겪지 않기를 바랐다. 이순일의 외조부는 1970년대 후반에 죽었다. 이순일이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마을 어른들이 그를 산에 묻은 뒤였다. 이순일은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 그것이 화라고 이순일은 생각했다. 달리 뭐라고 하겠는가 죽다니. 이순일은 생각했다. 그 노인네가 이렇게 끝까지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하고 그래도 마지막이니 먹고 가시라고 밥 한 공기와 물 한 그릇을 한낮을 부뚜막에 두었다. 사는 동안에 그가 생각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결혼식 때 그가 부조금을 넣은 노란 그 봉투를 가져온 것을 이순이를 잊지 못했고 이따금 그걸 생각했다. 내가 그걸 한복 소매에 넣고 있다가 잃었지. 그래요. 할아버지도 세상 살기 어렸을 테니 이제 쉬라고. 가신 곳에서 편히 쉬라고 빌었다. 그의 묘를 돌보러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였다. 1986년에 서울 아시안게임이 한창일 때 이순일은 국제전화를 한 통 받았다. 다소 높고 거친 목소리로 어떤 여성이 이순일의 어린 시절 이름을 말했다. 순자냐? 네, 순자야. 누구세요? 천원 살던 유고경이 딸 순자 아니에요?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정체도 밝히지 않고 어릴 때 이름을 대는 여성에게 이순일이 분노와 공포를 느끼면서 누구시냐고 거듭묻자 그는 본인이 이모라고 밝혔다. 내 엄마 동생 부경이, 오경 언니 동생 부경이.
윤보경은 가난과 무식이 끔찍해 해방이후 시골집을 떠나 미군정 치하 서울에서 지내다가 전쟁 직후 거제도까지 피난 내려간 뒤 거기서 만난 미군과 결혼했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 따라 미국 왔어. 고향집이 백말고지이며 접전지에 가까워 어차피 다 죽었다 생각했고 본인도 영 한마디 못해 남편 나라에 적응해 사는 것이 힘겨워 그동안 여기서 살기만 했다고 끼룩끼룩 살기만 했어. 이제 자식들 다 크고 고향 생각을 점점 하던 차에 동양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 남았다는 말을 전하더라고. 윤부경은 말했다. 하나 남았어. 하나 살았어. 그 이모도 죽었다. 2003년 6월에 간질환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어. 처음 연락이 닿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17년 동안 이모는 5번 한국을 방문했다. 그 사이 이모의 미국인 남편은 휴일에 홀로 낚싯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다가 뇌졸중으로 죽었고 이모의 아들은 딸을 낳았지. 이모의 아들, 그는 이모가 한국에 올 때마다 동행했는데 이모보다는 자기 아버지를 닮았고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택해 군인이었으며 한국어를 하지 못했다. 그가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이모의 죽음을 알렸다. 순자? 하고 묻더니 엄마 죽었어 하고 말했다. 죽었어? 죽었어요. 이순일은 한국으로 돌아온 윤부경을 처음 만나러 덕수궁 앞으로 나갈 때 한복을 입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옷이었다. 1987년이었고 나름 맑았고 공기는 치릿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시청역까지 갈 생각이었으나 버스를 잘못 타 강화문에서 내렸다. 거기서 코리아나 호텔 앞을 지나 덕수궁까지 걸었다. 햇빛을 가리는 것이 없어 눈을 똑바로 뜨기 어려웠다. 치맛자락은 자꾸 발목이 감기고 얼굴이며 등에 진땀이 솟아 빨리 걸을 수도 없었다. 인물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엇갈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잤나 걱정하며 덕수궁 돌담을 따라 걸어가는데 이모가 얼굴을 찡그린 채 맞은편에서 다가왔다.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서로 물을 것도 없이 닮은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순자야, 내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건 나 그때 비로소 엄마 뭐 생각해? 뭘 그렇게 생각해? 하고 한세진이 말했다. 이순일은 등산화에서 눈을 떼고 한세진을 바라보았다. 한세진이 조금 부은 듯한 눈으로 이순일을 보고 있었다. 새치가 몇 가닥 섞인 머리카락이 어린 조카의 어린 머리 방울이 아무렇게나 묶인 채 목으로 늘어져 있었다. 수쩍은 눈썹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고 동그란 이마와 눈은 나를 닮았구나. 이 아이도 시장에서 자랐다. 자기 형제 자매들과 곧잘 말하다가도 어른들 앞에서는 입을 닫고 얼굴을 숨기느라 고개를 푹 숙이곤 해서 시장 상인들이 이 아이를 수쿠리 하고 불렀지. 이순일은 한세진이 잘 살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살림을 몰랐다. 스테인에서 찡기 속 물이 다 증발하도록 가스불에 내버려 두었고 네얼컵도 아닌 유리컵에 금속 스푼을 넣지도 않은 채 갓 끓인 물을 따랐다. 유리병이든 컵이든 생각에 잠긴 채로 뭘 쥐고 있다가 손에서 그걸 놓치는 일도 잦았다. 그런데 그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손에게 힘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 뭘 움켜쥘 줄을 몰라 바깥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속시무죄로 휩쓸려 사라질 것 같은 아이들. 잘 살기, 그런데 그건 대체 뭐였을까 하고 이순이는 생각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랬다.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어린이 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잘 모르면서 내가 그 꿈을 꾸었다. 잘 모르면서. 너도 이런 거 필요하냐? 이순일이 묻자 한세진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뭐 등산화? 그래 이런 거. 아니 나 등산 안 해. 안 해? 안 해요. 야 있으면 쓸 일 생겨. 너도 하나 사자. 아니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이순일은 고개를 돌려 등산을 다시 보다가 눈이며 코가 메어 서둘러 숨을 들이마셨다. 그게 필요해? 하고 말하며 한영진이 신발장을 뒤진 날이 목요일 지난주였다. 엄마 내 등산화 못 봤어? 4층과 5층 신발장을 다 뒤지고 박스 몇 개를 뒤집어도 그건 나오지 않았다. 내 등산화 어딨지? 내 등산화 멍하니 중얼거리며 한영진은 그걸 찾고 있었다. 주말에 백화점 직원들끼리 산에 간다고 했다. 엄마 내 등산화 이순이는 그게 거기 있다고 믿으며 거기 어디 있다고 말한 뒤 한영진이 찻돌을 내버려 두었다. 한영진이 아무리 뒤져도 그건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이순이를 몇 년 전 지경의 논바닥에서 망가진 등산화를 기억해낸다. 끈적한 진창에 들러붙어 밑창이 떨어져 나간 등산화 한 걸레를 이순이는 화가 난 냄비 속을 젓던 국자를 쥐고 돌아서서 한영진에게 외쳤다. 너는 그걸 왜 이제야 찾아? 쓰지도 않고 박스에 담아두고 삭을 때까지 그대로 두더니 왜 미련에게 너는 이제야 그거를 왜 그랬느냐고 한영진을 물었다. 말도 안 하고 내 걸 쓰고 그걸 거기 버리고 왔냐고. 내 거를 쓰겠다 말겠다 말도 없이 가져가서 망가뜨리고 버리냐고. 그걸 버리냐고. 이순이는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입을 다물었다.
한영진이 발 사이즈가 얼마였더라? 235mm. 신발을 신으면 조금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었다. 한영진은 먼지 많은 곳에서 물도 별로 마시지 않으면서 종일 있느라고 몸이 자주 부었고 발 사이즈도 자주 바뀌었다. 이순이는 왼손을 쥐었다 풀었다며 바닥에 놓인 등산화를 내려다보았다. 지난밤 뜨거운 물에 댄 엄지가 쓰렸고 고사리에 삶은 물을 버리다가 그쪽으로 물이 흘렀다. 몸이 뜨거웠는데 고사리를 개수대에 쏟지 않도록 무거운 냄비를 적당하게 기울이고 있느라 꼼짝하지 못했다. 쓰라리고 따가웠다. 수십 년 살림으로 손이 굳고 고봤는데도 뜨거운 것에 닿으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 이순이를 성가시면서도 경이로웠다. 공항도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아주머니의 손, 그 손이 아예 빨갛게 익은 것처럼 보였던 것을 이순이는 기억했다. 순대를 달라고 말하면 그 아주머니는 오, 오른손에 칼을 쥐고 왼손을 뜨거운 침솥에 넣어 알맞게 익은 순대를 고른 뒤 적당한 길이로 잘라냈다. 도마에서 순대를 한 입 크기로 써는 동안 그는 달걀을 쥔 것처럼 온몸의 손으로 순대를 눌렀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는 것처럼 손을 뗐다가 도로 내리기를 반복했다. 아주머니 그 뜨거운 것을 평생 만지고도 여전히 그것이 뜨거우냐고 이순이는 묻고 싶었는데 그런 것은 물을 수 없어.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주셨다고만 말했다. 이순이는 바닥에 놓인 등산화를 집어 남자에게 건네며 다른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다른 거 더 좋은 거. 오늘이든 내일이든 좋은 등산화를 찾을 수 있기를 이순이는 바랬다. 저녁에 한영진이 퇴근해 돌아오면 내 등산화를 새로 샀으니 신어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맞지 않으면 바꿔다 줄 테니 신어보자고 말할 것이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순이는 생각했다. 그것이 뭐가 어렵겠는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한영진이 끝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순이는 알고 있었다.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거라고. 이순이는 생각했다. 그 아이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나도 말하지 않는다.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이순이는 알고 있었다. 순자에게도 그것이 있었으니까. 다가오는 것들. 더러운 도랑물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한명이 이렇게 말한 밤을 한세진은 기억하고 있다. 여름 모처럼 밤바람이 시원해 큰 창을 열어두고 그 앞에 앉아 바깥을 보았다. 나방들이 가로등에 날개를 부딪히며 날고 있었고 아랫집에서 올라온 새탕물 냄새가 났다. 도랑물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책에서 읽은 문장이라 완전히 그 문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어감이었으며 그걸 읽은 다음부터 그걸 자주 생각한다고 함영은 한세진에게 말했다.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결국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어른이 되면 조금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어른이 되는 과정이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함영은 말했다. 이미 떨어져 더러워진 것들 중에 그래도 먹을 만한 걸 골라 오물을 털어내고 입에 넣는 일, 어쨌든 그것 가운데 그래도 각자가 보기 좀 나아 보이는 것을 먹는 일, 그게 어른의 일인지도 모르겠어. 그건 말하자면 있는 것일까? 내 아버지는 그것이 인생의 비결이라고 말했는데 내게는 이상한 기억이 있었거든. 어머니가 아기를 던져 우리는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가 풍미하는 아이를 몇 번 어르다가 그 애를 던졌어. 아기가 바닥에 깔린 담요 위로 쿵 떨어졌어. 내가 그걸 봤어. 너무 이상한 기억이라서 어릴 때 꿈이나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해 전에 아버지에게 그런 기억이 있다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는 거야. 네 엄마가 개만 던졌냐? 너도 던지고 네 동생도 던지고 누구도 던지고. 나는 그래서 내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내 아버지가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 자매를 어머니 옆에 방치했다는 걸 알았어. 그 두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아버지는 나더러 잊으래 편해지려면 잊으래 살아보니 그것이 인생의 비결이라며 그 말을 들었을 땐 기막혀 화만 났는데 요즘 그 말을 자주 생각해. 잊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잊어. 그것이 정말 비결이면 어쩌지. 함이형은 그런 이야기를 한 끝에 한참 침묵하더니 생각을 분명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 여름밤이 지나고 얼마 뒤 함이형은 거실에 놓인 식탁 앞에서 뒷걸음으로 물러나다가 팬트 슬리퍼를 신은 발로 고양이를 밟았다. 그 무렵 함이형은 뭔가를 중도에 자주 포기했다. 책을 읽다 말았고 영화를 보다 말았다. 리베카 솔릿의 걷기의 인문학을 읽다가 지금 읽기엔 말이 너무 촘촘하다며 단념했고 미아 한세르베 한센레베 이 다가오는 것들을 보다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재생을 멈췄다. 그래도 함영은 다가오는 것들을 다 보았다. 그 영화의 모든 장면은 시로 문장으로 적힌 이야기로 읽는다면서 책으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어야 할 것 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보니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문장들이 몇 초 만에 휙 화면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호흡이 너무 가쁘다고 하명은 말했다. 나탈리는 왜 저렇게 바쁘지? 그렇게 숨가쁘게 바쁜데 왜 고꾸라지지 않지? 하명은 러닝타임이 100분 남짓인 그 영화를 중간중간 쉬며 보느라고 2시간 반을 들였고 그걸 끝까지 보고 나서는 영화 보는 일을 줄였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IPTV에 올라온 목록을 뒤져 영화를 고를 때도 있었지만 하미영이 보기에 문장으로 읽히지 않는 영화를 골라보았는데 그런 영화가 많지는 않아서 결국은 영화 보는 일이 줄었다. 어느 주말 한세진과 하미영은 청소와 빨래를 널기를 일찍 마친 뒤 간식을 먹으며 영화 한 편을 보자는데 동의했고 액션 카테고리에서 함께 영화를 골랐다. 상처를 간직한 과묵한 주인공과 그를 염려하면서도 위험한 일을 의뢰하는 동료와 주인공이 구출해야 할 인질이 등장하는 영화였다. 갱단에게 잡힌 인질을 구하러 갱단 속으로 들어간 주연 배우가 갱의 목을 조르고 가슴에 구멍을 뚫은 뒤 길쭉한 농기에 꽂대 갱의 얼굴을 꽂으려는 순간 한세진은 하미영이 영화를 그만 끄자고 속삭이는 걸 들었다. 하미영은 핏기가 가신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피가 흐르지 않는 것 같고 공기에서 산소가 사라진 것 같다고 하미영은 말했다. 숨을 들이마실수록 숨쉬기 어렵다고. 한세진은 싱크대 서랍을 열어 위생봉지를 찾아냈고 그걸 하미영의 입에 대주었다. 하미영은 봉지를 말아진 채 거기 대고 숨을 쉬었다. 봉지 속에 입김을 맺혔다. 하미영이 숨을 내쉬면 봉지는 둥글게 부풀었고 하미영이 숨을 들이마시며 하미영의 입을 향해 쪼그라들었다. 거짓이라도 누군가가 다치는 광경을 더는 볼 수 없다고 하미영은 말했다. 눈앞에서 진짜 죽고 다치는 것 같아 볼 수가 없다고. 하미영은 고양이를 밟은 뒤 넘어졌다. 밟지 않으려다가 여러 번 밟았고 넘어지지 않으려다가 심하게 넘어졌다. 한세진은 욕실 가운데 거울에 말라붙은 거품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이를 닦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짧게 여러 번 비명이 이어졌고 바닥이 쿵 울렸다. 거실로 달려나가 한세진은 바닥에 엎어진 하미영을 보았다. 허리에서 크게 비틀린 채 하체는 뒤로 넘어가고 상체는 엎어진 형태였다. 두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하미영은 고양이, 고양이를 외쳤고 고양이가 무사한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한세진이 고양이를 살피는 동안에도 하미영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침대를 옮겨간 뒤에는 땀과 눈물을 흘렸다. 발을 여러 번 밟았다고. 하미영은 말했다. 내 발 밑에서 달아나려는 작은 발가락들을 여러 번 밟았어. 고양이가 내 등에 깔렸어. 너무 끔찍해. 그러지 마. 고양이는 괜찮고 그 순간은 지나갔다고. 한세진은 말했지만 그 밤이 지나고 나서 하미영은 스스로 병원을 찾아보고 작은 짐을 꾸려 그리로 들어갔다. 앞마당에 4층 높이까지 자란 메타세코이아가 있는 병원이었다. 한세진과 하미영은 다리가 고루 바닥에 닿지 않아 덜컥거리는 원탁에 놓인 대기실에서 하미영이 사용할 병실과 침대가 정해지기를 기다렸다. 관리인이 나타나 하미영의 이름을 부르고 짐을 확인했다. 하미영은 끈 손잡이가 달린 종이봉투에 읽을 것과 입을 것을 조금 챙겼고 그걸 원탁에 올려두었는데 관리는 그 봉투를 달라고 하더니 조금 들여다보았다. 그가 마르고 뭉툭한 손가락으로 신중하게 끈을 풀어 한세진에게 건넨 뒤 손잡이 끈이 사라진 봉투를 하미영에게 돌려주었다. 하미영은 그걸 끌어안은 채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기부터는 한세진이 따라갈 수 없었다. 다녀올게 하미영이 말했고 데리러 올게 한세진이 대답했다. 한세진은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하미영이 두어 번 배 먹고 넣어둔 사과를 발견했다. 단면이 조금 말랐을 뿐 갈변하지 않았다. 하미영의 입자국이 가장자리에 선명했다. 그렇지만 한세진은 하미영이가 그렇게 말한 걸 후회했다. 사과를 조금씩 고쳐 쥐며 앉아있다가 마른 부분을 깎아내고 남은 걸 먹었다. 고양이가 다가와 한세진의 다리에 꼬리를 감았다. 한세진 고양이를 당분간 돌봐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뉴욕 일정에서 귀국 날짜를 열흘 앞당겼다. 서너 해 전에 JFK 공항을 경험한 적 있는 방문일이 공항 검색대에서 불쾌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지만 한세진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한세진은 생각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검역관이나 공항 경비원들은 다만 졸리고 피곤해 보였다. 수화물 레일 근처에서 목에 스카프를 두른 공항 경비원이 입구가 혼잡하니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에게 떠밀리듯 짧은 로비를 지나 바깥으로 나서자 수라장이 펼쳐졌다. 섬뜩하게 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와 예약자를 차에 실으려는 우버 사이에 오가는 고함, 마중 나온 차에 타려고 짐을 끌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사람을 향한 욕설, 그 욕설을 향한 욕설, 사방에 들려오고 시바시바를 들으며 차양 아래 서 있다가 한세진과 일행은 그들이 예약한 우버를 잡아 탈 수 있었다. 문손잡이 도금이 벗겨진 포드를 몰고 온 운전자는 구겨진 라운드 티셔츠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그가 구부린 검지로 1, 2, 3 인원을 세고 오케이라고 말했다. 대화를 시도한 것은 아니고 혼잣말이 버릇인 것 같았다. 그가 뒷좌석에서 엄청나게 크고 긴 귀가 달린 토끼 인형을 끄집어내 그걸 트렁크에 쑤셔넣은뒤 탑승객들에게 그 속에 짐을 넣으라고 손짓했다. 한세진과 일행은 빨대 꽂힌 스티로폼 컵이 굴러다니는 뒷좌석에 실려 브루클린 숙소로 이동했다. 그들이 숙박할 호텔은 밀투 히트먼 파크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온 지역에 있었고 서로 모처의 넓은 대로변과 다를 것 없는 거리의 솟은 별 특징 없는 빌딩이었다. 한세진은 계피와 설탕, 바닐라를 섞은 밀가루 반죽 냄새가 나는 로비를 거쳐 방으로 올라갔다. 입구에 걸린 거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은 발로 카페 뒤를 걸어 침대 끝에 앉았다. 가구 세정제 냄새가 났고 한세진은 그 냄새를 맡고서야 어딘가 착륙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맞은편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다. 검은 바탕에 굵고 흰 활자로 인쇄된 알파벳들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이 근처 명소들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미영이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 한세진은 시간을 따져보았다.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하미영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기압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왼쪽 귀 때문에 침을 삼키고 있을 때 하미영이 전화를 받았다. 도착했어? 도착했어. 호텔이야? 호텔이야. 어때? 침대가 커. 싫은 냄새가 나고 비와. 공항에서는 어땠냐고 하미영은 물었다. 한세진은 공항에서 사람들이 영어로 씨발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한국어로 씨발로 들렸다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남에게 성낼 때 일단 야, 야 하고 외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영어로 야 하고 외치고 있었는데 그 말의 어감도 정확히 한국어의 야여서 이상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하미영은 웃으면서 증오의 뉘앙스는 망국이 공유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강하고 쉬운가 봐. 그런가 봐. 하미영은 점심으로 콩나물국을 먹었고 이제 뒷마당으로 산책을 나갈 거라고 말했다. 여기 뒷마당에 분꽃이 많아. 그래, 잘 될 거야. 잘 거야? 여긴 자정 넘었어. 잘 자, 잘 다녀와, 산책. 한세진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앉아 있었다. 귀 속의 기압 불균형이 여전에 따귀를 맞은 것처럼 왼쪽 뺨이 얼얼했다. 턱을 좌우로 움직이며 액자 속 이름들을 바라보았다. 코니, 덤보, 브루클린, 스테튼, 플랫부시. 한세진은 이 도시의 불빛들을 언제 처음 보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JFK 공항 활주로로 내려가기 위해 도시 위를 선회할 때 분명 그때 그 불빛들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다시 생각했다. 이 도시의 밤 풍경은 온갖 미디어를 통해 한세진에게 이미 익숙했으니까. 노먼은 한세진이 북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일정으로 닷새간 뉴욕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하자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온다고? 얼마나 멀지? 버지니아주에서 뉴욕주까지 약 250마일이니까 볼티모어를 거치면 자동차로 4시간 조금 넘게 걸릴 거라고 노먼은 말했다. 노먼 칼리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한세진은 고등학생이었다. 1996년이었고 노먼은 군인이었으며 노먼의 딸인 제이미가 첫 생일을 맞은 해였다. 노먼은 한세진의 이모 할머니 윤부경의 자식으로 윤부경이 한국에 올 때마다 동행했는데 그 해가 마지막 방문이었다. 윤부경은 그 뒤로 부쩍 기러기 새해 장거리 비행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1999년과 2001년엔 한밤에 이순일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가 먼데 자기는 힘이 다해 이제 가지 못한다며 울었다. 윤부경은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했다. 노먼은 윤부경이 사망한 뒤에 가끔 한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길게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한세진이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고 노먼은 한국어를 하지 못해
대개는 상투적인 인사말 주고받았다. 잘 지내? 잘 지내. 재미는 잘 지내? 재미도 잘 지내. 모두 좋아? 모두 좋아. 곧 보자. 노모는 가끔 이순일의 안부를 물었다. 너희 엄마랑 우리 엄마랑 정말 닮았지? 그래 닮았지. 이모와 조카 사이가 아니라 꼭 언니랑 동생처럼. 현재와 미래로 쪼개진 두 쪽 거울에 비친 상처럼. 노mon과 한세진은 그 두 사람이 한국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 있었다. 이순일이 한세진을 데리고 나갔고 노먼이 윤부경과 동행했다. 두 여성의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로의 어깨와 얼굴을 만지며 우는 동안 노먼과 한세진은 서먹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노먼은 눈에 눈물을 담은 채 당혹스럽다는 듯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한세진은 엄마가 길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어 겁먹었다. 엄마와 닮은 얼굴을 하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무서웠고 군복을 입은 노먼도 무서웠다. 실은 노먼도 겁먹은 것처럼 보였고 한세진은 그것이 또 무서웠다. 노먼은 어른인데 9살 자신과 별다를 것 없이 겁을 먹었고 그래서 울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으니까. 목격자들 세월이 조금 흐르고서야 한세진은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그걸 목격했어. 노먼의 딸인 제이미는 10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안면신경을 다쳤다. 제이미의 병원비와 여러 차례 거듭된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노먼의 가정은 파산에 이른 것 같았다. 한세진이 대학에 다닐 때 노먼이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차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노먼은 말했다. 한세진은 어렵게 $500를 만들어 노먼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붙였다. 돈을 붙인 뒤로는 노먼과 $500를 생각했다. 노먼은 그걸로 뭘 할 수 있었을까? 한국에 사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할 정도의 가난을 한세진은 생각했다. 노먼과 노먼의 가족이 미국에서 겪고 있을 가난을 4시간이나 운전을 해야 한다니 그건 너무 멀다고 한세진은 말했다. 노먼은 뜻밖의 말을 들은 것처럼 머뭇거리다가 맥없는 목소리로 멀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그 정도는 먼 거리가 아니야. 그래 그러면 와. 그래 내가 갈게. 어쨌든 모두 좋아? 모두 좋아. 곧 보자. 건강해 건강해. 통화를 마친 뒤 한세진은 노먼에게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다시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노먼도 한세진에게 그걸 물으러 다시 연락하지는 않았다. 옆 객실에서 누군가가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한세진은 잠에서 깼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아침 먹으러 내려가기에도 이른 시각이었다. 한세진은 얇은 방풍 재킷을 걸치고 새벽거리로 나섰다. 한두 번 길을 건넌 뒤 작은 공원의 오른쪽에 두고 북쪽으로 걷다가 공원 경계를 두르고 있는 철제 울타리에 고정된 철판에서 눈에 익어 얼른 읽히는 단어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사탕 단풍잎처럼 생긴 나뭇잎이 그 공원의 상징인 것처럼 글자들 아래 새겨져 있었다. 광장이라기보다는 소규모 공원으로 보이는 그 작은 공간으로 저도 모르게 들어선 한세진은 철판에 새겨진 나뭇잎이 사탕 단풍이 아닌 은단풍 플라타너스 잎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밑동이 이끼로 덮인 플라타너스들이 이스트강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채 산책길을 이루고 있었다. 풀과 시멘트 블록이 뒤섞인 바닥은 새벽 안개와 습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공원을 가로질러 북쪽 출구에 다다른 한세진은 직사각형으로 자란 화강암들을 잇고 쌓아 만든 단순한 기념비를 보았고 인근 보도블록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냄새를 맡으며 거기 적힌 이름들을 읽었다. 1950년 6월 26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브루클린 사람들. 한세진은 강을 향해 길게 이어진 서쪽 도로를 걸어 브루클린교 아래 이르렀다. 거대한 짐승의 넓적다리 뼈처럼 높은 상공에서 도로를 떠받치고 있는 철골 기둥을 보느라 고개를 젖혔다. 올라가 볼까 생각했지만 일단 올라가면 강을 건너야 할 것이고 건너면 다시 건너 돌아올 일이 아득해 강변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조금씩 동이 트고 있었다. 이른 시각인데도 강변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혹은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거나 한세진은 강으로 내려가는 넓은 계단에 앉아 크라프트지로 감싸 뭔가를 먹고 있는 노인 곁에 서서 이스트강 건너 맨하튼을 태어나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 없지만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가 많아 이미 아는 것 같은 그 도시를 바라보았고 마천루들 사이에서 빗줄기 2개가 아직 어두운 대기를 향해 뻗어 올라간 것을 보았다. 한세진은 강변에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맨하튼 빌딩들의 유리가 아침 햇빛을 받아 오렌지색으로 물든 무렵에 일어났다. 올 때와는 다른 경로를 택해 숙소로 돌아왔다. 한세진은 방으로 올라갔다가 아침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갔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밀가루와 계란과 계피와 설탕 냄새가 진하게 났다. 투숙객들이 식당에서 그 호텔의 아침 메뉴인 와플을 굽고 있었다.
와플 반죽은 종이죽처럼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게 담긴 플라스틱 주전자를 기울여 와플팬에 붓고 기다렸다가 타이머가 완성을 알리면 겉면이 갈색으로 익은 자기 와플을 스티로폼 접시에 담아 가져갔다. 한세진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우고 객실에도 희미하게 배어 있으며 방금 감은 자기 머리카락에도 밴 그 달콤한 냄새가 와플 반죽이 익는 냄새라는 걸 알았다. 와플팬에 손을 대지 않고 캔털로프와 포도, 자몽 조각을 접시에 담고 커피를 큰 컵에 따랐다. 대로를 면한 창을 등지고 앉아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한세진의 일행인 박문일과 문혜리와 이정근이 장거리 비행으로 부은 얼굴을 하고 식당으로 내려왔다. 그들과 합석했다. 오늘 그들은 퀸즈에서 미국 국적의 작가 2명과 대담을 나눌 예정이었다. 조부모가 한국인인 커밍아웃한 소설가와 시를 쓰고 극본도 쓰며 라디오 DJ로도 활동한다는 에세이스트가 그들의 대담 상대로 주제는 평화의 읽기, 저항의 쓰기였다. 세션을 준비한 스태프들은 한국 작가들이 분단 국가이자 세계 유일한 휴전국 당사자로서 평화에 관한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2016년 촛불 집회에 관해 뭔가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얘기할 것이 너무 많은 주제들인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컨트롤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모네리가 말했다. 대담자 구성이 애매하다고 박문일이 말했으며 무슨 주제든 자기가 할 말은 전지구적 미국 자본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환경 파괴라고 이정근이 말했다. 거기 좀 봐요. 이정근은 식당 출구 근처에 놓인 플라스틱 쓰레기통 두께를 가리켜 보였다. 쟤네 하는 거 봐요. 지름 1m의 높이가 140cm는 넘어 보이는 쓰레기통엔 편리를 고려했는지 뚜껑이 없었고 둘 중 오른쪽엔 RECYCL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투숙객들은 그 안에 입을 닦은 종이 냅킨이나 먹다 남은 음식을 접시째에 던져놓고 있었다. 그들은 우버를 이용해 퀸즈로 이동했다. 도로가 너무 막혀 목적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내려걸었다. 길에 사람이 많아 도로를 이동하는 것도 수월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열기와 매연으로 거무스름하게 시든 납작 복숭아를 길가 매대에 쌓아둔 슈퍼마켓 앞에서 길을 건넜다. 껌과 오물이 말라붙은 계단을 올라가 도서관으로 들어갔고 서늘하고 널찍한 로비를 가로지른 뒤 그날 대담 장소인 지하 강당으로 내려갔다. 차례로 도착한 미국 작가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한세진과 문혜리와 이정근이 그들과 함께 대담석으로 올라갔다. 50석 정도의 방청석이 마련된 공간이었는데 절반도 차지 않았다. 한세진은 대담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말을 들으며 대부분 동양인으로 보이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노먼을 눈으로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노먼이 이제 60대 노인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한참 지나서야 했다. 한국 전쟁과 분단과 남북한 교류와 북한 문학이요. 실은 그것에 관해 잘 모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군요. 자료가 있으니까 듣기로는 세계에서 그것을 가장 활발하게 번역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마는 한국의 민주화와 국가폭력과 IMF 이후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한국의 창작자들에게 미친 영향, 2016년의 촛불 집회와 강장의 경험과 대통령 탄핵은 각자의 장르 혹은 개별 작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로 이어진 이야기는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로 다시 이어졌고 그것이 다 끝나갈 무렵 끝으로 서로에게 질문할 것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담자들은 흠칫 놀란 채 서로를 두리번거렸고 시시한 질문과 농담에 가까운 대답이 두어 개 이어지고 다들 한 차례 웃은 뒤 사회자가 방청석에 마지막 질문을 제안했을 때 출구에서 가까운 곳에 앉은 마른 여성이 손을 들었다. 검은 직모를 느슨하게 묶어 한쪽 어깨를 늘어뜨렸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이 한국에서 온다고 해 내가 여기 왔다. 당신들을 만나러 1시간 반을 여기 앉아 당신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입양한 수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다. 당신들은 1시간 반 동안 그것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궁금하다. Why? 한세진은 더는 웃고 싶지 않았고 웃는 사람들의 얼굴도 오늘은 그만 보고 싶었다. 숙소로 돌아가고 싶었다. 숙소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고 생각하며 끝없이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곁에 서 있을 때 누군가 오른쪽 어깨를 툭 건드렸다. 단발에 눈매가 또렷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가 웃는 얼굴을 말없이 한세진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알아? 한세진 당황해 묻자 그는 오른손 검지로 자기 가슴을 꾹 눌러 보이며 제이미라고 말했다. 제이미 카일리. 언니. 제이미는 한세진을 그렇게 물었다. 한세진은 제이미를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었다. 오로지 노먼의 목소리로만 제이미가 사고를 당했어. 제이미가 수술을 받아야 해. 제이미는 괜찮아. 제이미는 잘 지내. 제이미가 안부를 전해달래 등등으로
소식과 이름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한세진이 제이미 카일린을 알아듣자마자 제이미는 어깨를 움츠렸고 입을 다문 채 멋쩍게 웃었다. 한세진이 몹시 놀라와 여기를 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고 묻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구글링이라고 답했다. 한세진은 일행에게 먼저 자리를 뜨겠다고 알린 뒤 제이미와 킨즈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늦은 오후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고 미간을 찡그린 채 걷는 행인들로 북적였다. 음식점들은 문을 열어둔 채 중국식 소스 볶는 냄새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어디 머물고 있어? 브루클린 호텔. 지금 거기 가는 거야? 모르겠어. 난 이 근처를 몰라. 넌 어디 가고 싶어? 브루클린으로 가. 나 그쪽에 살아. 한세진과 제이미는 좁은 보도를 건너라고 한 걸음씩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다가 전철역으로 내려갔다. 콘크리트 벽을 타고 냉매가 흘러내리고 환기구에서 열풍이 불어오는 플랫폼에 서 있다가 녹슨 개짝 같은 몰골을 한 열차를 타고 브루클린으로 이동했다. 한세진이 묵고 있는 호텔 카페테리아에서 아르골라 샌드위치와 술안, 샐러드와 커피를 주문해 천천히 먹었다. 제이미는 왼쪽 입술을 비스듬하게 옥내 채 약간은 자주와도 웃고 있었고 별다른 말이 없었다. 이제야 조금 당한 것처럼 보였다. 침묵이 길어지면 커피컵을 쥐고 컵속을 들여다보며 한 모금씩 마셨는데 습진을 손끝이 부어 있었다. 반차를 내고 여기 있는 것일까? 한세진은 생각했고 아까부터 제이미의 얼굴에 머물고 있는 미소는 실은 미소가 아니고 사고 후유증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노문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기억났다. 사고를 언급한 짧은 이야기들. 한세진은 플라스틱 포크랑 술안을 잘랐다. 그래서 제이미가 말했다. 한국엔 언제 돌아가? 사흘 뒤. 그렇게 빨리? 그렇게 빨리. 왜? 여자친구가 병원에 있어. 오 하고 제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괜찮아? 그녀는 좋아. 괜찮지는 않아. 하지만 좋아. 매일 지는 것 같아. 하고 하미영은 말했다.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을 뿐인데 애를 써야 하고 애쓸수록 형편없이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한세진은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수단을 삼켰다. 제이미는 쿠퍼 유니온에서 학비를 지원받아 건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졸업하면 뉴욕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저지시티에 살아. 작은 방 룸메이트랑 같은 방세를 내고 있어. 저지시티 맨해튼 건너 허드슨강 넘어. 제이미는 엄지를 들어 어깨 뒤편을 가리켜 보였다. 그쪽에 강이 있는 거라고 한세진은 짐작했다. 새벽에 강변으로 산책을 다녀왔는데 맨하튼 산곡엔 두 줄기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 한세진은 말했다. 제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은 뒤 트리뷰트 인 라이트일 거라고 말했다. 내일이 9월 11일이니까 하고 하고 한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미는 빈 커피컵을 탁자에 내려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브루클린교로 강을 건너 맨하튼에 가보겠느냐고 물었다. 한세진이 아직이라고 답하자 지금 가보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왕복 2시간쯤 걸을 수 있겠느냐고 물론 하고 한세진은 답했다. 걸을 수 있어. 그들은 새벽에 한세진이 나선 산책길 가는 반대 방향으로 호텔을 나섰고 도로 한가운데로 남보행로를 통해 브루클린교까지 걸었다. 강 방향으로 구부러지자 이스트강 위로 솟은 석재 교각이 보였다. 교각이 가까워질수록 차도와 같은 높이였던 보행로는 서서히 높아져 브루클린 2층 보행로와 연결되었다. 사람이 다니는 길과 자전거가 다니는 길을 표시하고 있는 흰색 페인트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자전거 바퀴에 쓸려 거의 지워졌고 사람들은 사실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인 채 강을 건너고 있었다. 이거 정말 이상하네. 뭐가? 그냥 미안해. 그런데 이상해. 이거 지금 하고 재미미는 말했고 그래 하고 한세진은 대답했다. 한국에 안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고 노먼이 말하곤 했다고 재미는 말했다. 한세진은 안나라는 이름이 윤부경의 미국 이라는 걸 알아챘다. 안나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 죽었지. 난 사실 내 할머니를 잘 몰라. 이야기를 들었지. 이야기 몇 가지를. 노먼은 말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안나 할머니가 서울에서 순자를 그래 너의 엄마 말이야. 순자를 만난 날은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냥 갑자기 그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어. 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 그래서 너를 벌써 여러 번 만난 것 같아.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익숙해서 어색해. 그래 하고 한세진은 대답했다. 나도 그래. 내가 그렇다. 자전거 한 대가 한세진의 곁을 지나갔고 한세진이
제이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제이미도 반걸음 옮겨 걸었다. 바닥에 깔린 널빤지 사이로 아래쪽 도로를 빠른 속도로 오가는 차들이 내려다 보였다. 바다와 접한 강바람에 도로에서 올라오는 매연이 뒤섞여 공기가 매캐하고 습했다. 한세진은 가슴 위쪽이 답답했다.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천천히 걸었다. 저쪽에 크라이슬러 빌딩이 있다고 제이미가 말했다. 한세진은 제이미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어렵지 않게 그 빌딩을 찾아냈다. 주변 빌딩들이 너무 거대해 오히려 왜소해서 섬세해 보이는 첨탑이 이제 거의 저먼 해의 장강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크라이슬러 빌딩은 쿠퍼 유니언의 자산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했다고 제이미는 말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들은 브루클린교를 다 걸어 맨하튼에 당도했고 시청 쪽으로 방향을 잡아 걸었다. 브로드웨이를 건너 10분쯤 걸은 뒤 아직 어린 감찰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심긴 광장으로 들어서자 폭포 소리가 들려왔다. 한태진은 많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향해 걸어갔고 거기서 두 개의 거대한 풀을 보았다. 사우스풀과 노스풀. 풀 가장자리를 두른 넓은 금속 난간은 이름들로 구멍나 있었다. 한세진은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이 장미를 이름에 꽂은 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난간을 향해 다가갔다. 이미 많은 이름에 희거나 붉거나 노란 장미가 꽂혀 있었다. 난간 아래 고인 물이 깊은 벽을 타고 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가운데 뚫린 거대한 구멍을 통해 다시 어딘가로 떨어지고 있었다. 한세진이 선 자리에서는 그 구멍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바닥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았다. 풀 가장자리에 선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는 키가 얼마나 크든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처음에 한세진은 풀이라기보다는 어태풀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것은 풀이라고 고쳐 생각했다. 이 구조물을 설계한 사람은 끝없이 물이 흘러내려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원한 구멍을 모두가 영원히 목극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 거라고. 그러므로 그것은 풀이라고. 수천만 톤의 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억겁의 시간으로 또 완성되지 않는 고요해지지 않는 누구도 그 바닥을 모르고 알 수는 없는 명품 도시 하고 하미영은 말했지. 하고 한혜진은 생각했다. 안산에 생명안전공원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작된 홍보 영상물에서 내레이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부드럽고 밝은 색조와 천천히 숨을 쉬는 것처럼 편안한 리듬으로 전개되는 그 영상에서 낮고 차분한 음성으로 생명안전공원을 설명하는 그 여성의 목소리를 하미영은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고. 그가 생명안전공원이 인근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혐오 시선의 납골 땅이 아닌 도시를 이렇게 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공원으로 우리 도시가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다고. 명품 도시. 그 말을 발음한 전후에 그는 울었을 거라고 하미영은 말했다.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어. 용서할 수가 없어. 다음에 노먼과 하고 한세진은 말했다. 다음에 노먼과 같이 한국에 와. 제이미는 웃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음에 가로저으면서 노먼은 이제 한국에 가지 않을 거야 하고 말했다. 언니 양색씨라는 말을 알아? 노먼은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제이미는 말했다. 그 지역 한인들 사이에서 안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살았어. 한국에서 양색씨였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면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저런 여성이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과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느냐고. 나는 그들이 안나를 생각하는 방식엔 상당한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들은 안나가 자기를 신경을 긁는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들을 괴롭히는 건 모국에 관한 자기들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안나 때문에 저런 여자 때문에 진짜 미국인 이웃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걱정인지도 몰라. 자기들보다 쉬운 조건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고 짐작하면서 질투했는지도 모르지. 안나는 그 지역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 하지만 노먼은 그 사람들이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고 그러다 그 말을 들었네. 네 엄마 양갈보 양색씨. 한국어로 노먼이 집에 돌아와 안나에게 물었대. 양갈보 양색씨 그게 무슨 뜻이냐고. 노먼과 안나는 그 일로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았어. 노먼은 주말에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이 안나에 대해 자기 엄마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안 거야. 노먼은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 한국어를 좋아하지 않고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아. 캐서린 내 어머니 말만 따르면 노먼은 안나와도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해.
노모는 누구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해. 캐서린과 오래전에 헤어졌지. 노모니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나? 노모는 말이 없어. 나이를 먹을수록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곤욕스러운가 봐. 지지난해 여름에 노먼을 보러 갔을 때 나는 노먼이 아이스크림 가게 점원에게 레몬 셔벗 한 수컵을 달라고 말하지 못해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 그래서 나는 놀랐어. 노먼이 내게 전화해서 언니 내가 뉴욕에 올 거라고 너를 만나보라고 말해서 나는 궁금해. 너와 통화할 때 노먼은 뭐라고 해? 노먼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어린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 노먼이 한국어를 알아듣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 나는 노먼이 한국어를 안다는 걸 알아. 그게 노먼의 뭐니까. 안나가 노먼을 갓난아기 때부터 달래고 재웠을 때니까. 한국어로 그래 언니. 노먼은 한국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먼은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 나는 한국어를 할 수 있어. 아주 조금이지만 나는 한국어를 할 수 있다. 노먼이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내가 배웠어. 한국어를 어른이 된 뒤에 캐서린에게 안나의 이야기를 듣고 안나가 캐서린에게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는 생각해. 양갈보 양색시 노먼은 그 말을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 자체를 용서하지 않기로 한 거야. 안나를 고립시키고 무시하고 경멸한 그들과 그들의 언어를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주 강한 동조였다고 생각해. 안나를 양갈보라고 부른 그 사람들과 말이야. 그는 안나의 언어를 자기 모어를 경멸 속에 내버려둔 거야. 내가 어릴 때 노먼은 한국의 안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고 말하곤 했어. 안나가 거기서 살았다면 다르게 살았을 거라고. 안나는 한국에서 더 외롭고 더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른다고 노먼은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안나는 안나의 삶을 살았어. 여기서. 매트 카일리 노먼의 아버지가 말이야. 바람기가 있었어. 안나가 어떻게 했는지 들었어. 부대로 찾아가 매트의 상관을 만났대.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당신이 부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망가진다. 당신이 당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말했대.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로 한국어로 욕을 섞어가면서 캐서린은 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면서 하하 웃었어. 안나가 뭘 좀 안 거지 하면서 매트 같은 남자가 정말 말을 듣게 하려면 어디를 찔러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라고 말이야. 허드슨 강을 건너 저지시티로 가야 하는 제이미를 보낸 뒤 한세진은 혼자 브루클린 교를 넘어갔다. 잡화점에 들러 마실 것으로 물을 샀고 납작 복숭아를 발견하고 그것도 사서 숙소로 돌아왔다. 호텔 근처 칵테일바에 있다는 생각 있으면 건너오라는 일행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리고 한미원과 한세진이 집을 비운 동안 고양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찍어보낸 오늘의 고양이 사진 몇 장. 한세진은 제이미가 저지시티로 잘 돌아갔는지 뭔가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는지 궁금했는데 번호를 주고 받을 때 제이미가 보낸 하이라는 메시지 이후로 새로 도착한 것이 없었다. 한세진은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한미영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오늘 어땠느냐고 한미영이 물었고 한세진은 오늘 퀸즈에서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운 질문을 받았고 무지를 사과했다고 제이미를 먼 지척을 만났다고 그와 산책했고 제이미는 많이 컸고 나보다 키가 컸으며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고 제이미는 그게 내 이름인 것처럼 언니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하미영 그 말을 생각해보는 것 같았다. 내일은 뭐해? 내일도 일이 있지. 맨하튼에 가. 맨하튼 밸리에서 더 위쪽으로 지도를 봤는데 거기 어디쯤에 헬스키친이 있어. 헬스키친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정말 맙소사 하고 한 명은 말했다. 사진 많이 찍어와. 그래 조심하고. 그래 잘 자. 한세진은 전화를 끊고 욕실로 갔다. 세면대에 물을 들고 물줄기에 대고 납작복숭아를 두 손으로 비벼 씻은 뒤 그 자리에 선 채로 먹었다. 납작복숭아는 즙이 많고 적당히 말랑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았다. 한세진은 배가 부를 때까지 복숭아를 먹고 씨를 모아 욕실 세면대 아래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뒤 샤워부스로 들어갔다. 머리를 감고 몸을 닦고 이를 닦고 머리가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객실 창가에 앉아 있다가 베개를 두드려 부풀리고 침대에 누웠다. 이를 닦고도 입에 난 복숭아 맛을 느끼며 눈을 감고 잠이 오기를 기다렸다. 역객실에서 누군가 텔레비전을 켰다. 브루클린, 퀸이, 스테큰, 맨해튼, 저지시티, 안나는 안나의 삶을 여기서 다가오는 것들에 등장하는 두 인물, 파비엔과 나탈리는 선생과 제자로 만났다가 지적 동료로 우정을 이어가지만 화해할 수 없는 가치관 때문에 종종 말다툼을 벌인다. 하미영은 이 영화의 포스터가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하곤 했다.
본래 포스터에선 나란히 걷고 있대. 각자 생각에 잠겨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이 한국 포스터에선 부드럽게 웃는 얼굴로 서로를 보고 있다. 파비앙은 검은 반바지와 구겨진 셔츠 차림에 슬립온 슈즈를 신고 나탈리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이제 막 키스를 하려는 것처럼 얼굴을 내밀고 있다. 나탈리도 파비앙을 향해 얼굴을 내밀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기차역에서 재회한 연인처럼 보이지만 이 재회의 목적은 나탈리가 들고 있는 라탄 바구니에 있으며 둘은 연인 관계가 아니다. 이 포스터를 영화의 첫 인상으로 간직한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로맨스를 기대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없다. 둘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은 영화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점이라고 하미영은 말했다. 다가오는 것들에서 유일하게 로맨스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탈리의 남편이었다. 던 하인츠로 그는 영화 초반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며 나탈리와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자기 짐을 챙겨나간다. 공유하던 책들까지 그가 멋대로 가져간 것을 알고 나탈리는 분노한다. 하지만 나탈리는 바쁘지. 나탈리는 바빠. 영화 후반에 하인츠가 만찬을 준비하는 나탈리의 부엌에 나타날 때에도 나탈리는 바쁘다. 나탈리는 너무 바빠서 하인츠를 용서한 것처럼 또 보이지만 하인츠가 외로움을 호소하며 만찬 자리에 자기도 앉기를 바라자 질색하며 거절한다. 미아 한센레베는 다가오는 것들에서 로맨스와 화해에 관한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실망시키는데 그게 정말 좋다고 한명은 말했다. 한명이 옳다고 한세진은 생각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삶은 지나간다. 바쁘게. 나탈리는 바쁘게. 울고 실망하고 한멸하고 분노하면서 다시 말해 사랑하면서. 그것이 나탈리를 향해 다가오니까 하고 한명은 말했다. 작가의 말. 사는 동안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자주 만났다. 순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무명은 1946년생 순자 씨의 필한 이야기를 듣고 썼다. 순자 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순자 씨와 나는 순자 씨의 이야기가 전부 끊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 목적어가 자주 사라졌고 시간과 공간이 뒤섞였으며 5마디 이상으로 말이 이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순자 씨는 매번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말 몇 마디를 내게 던졌고 그런 다음엔 자주 말문이 막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문명을 쓰면서 이 소설을 순자 씨가 말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노력에 그쳤고 그 노력의 일부를 소설에 남겨두었다. 연년세사를 쓰는 동안 내게 일어난 일들을 잊지 않겠다. 각각의 소설을 쓸 때마다 소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삶을 살다 나왔고 나는 그게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웠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족 이야기로 읽을까? 그게 궁금한 적이 있었고 실은 지금도 궁금하다.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로 읽히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이야기이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들려준 순자 씨와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마지막까지 응원해준 김선영 선생님과 여전히 안부가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언제고 이 책을 읽을 사람들 모두에게 인사와 감사를 전한다. 모두 안녕하시기를. 2020년 화흥정은 수록작품 발표지면 파묘 창작가 비평 2019년 봄호 하고 싶은 말 자은가모 2019년 가을호 무명 미발표작 다가오는 것들 미발표작